13. 피에르는 결국 베테르부르크에서 출세의 길을 개척할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폭행을 한 탓으로 모스크바로 추방된 것이다. 로스토프 백작대의 객실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었다. 피에르도 경관을 곰의 등에 붙들어 맨 사건에 관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며칠 전에 도착해서 여느 때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 사건이 벌써 모스크바의 온 시에 알려지고 평소 그에게 호의를 갖고 있지 않은 주위의 부인네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들쑤셔 놓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나 좌우간 그는 도착한 그날 아버지의 거실로 찾아가 보았다. 언제나 사촌누이들인 공작 영예들에게 점령되어 있는 객실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거기 앉아있는 공작 영예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 가운데 둘은 수터를 앞에 놓고 있었고 하나는 책을 낭독하고 있었다. 공작 영예는 모두 셋이었다. 맏딸은 결백하고 허리가 길며 성미가 까다로워 보이는 안나 미하일로브나 앞에 나왔던 바로 그 처녀로 소리내어 책을 낭독하고 있었던 것은 이 아가씨였다. 손 아래의 둘은 모두 어느 쪽이나 혈색이 좋은 아름다운 처녀들이었으나 서로 놀랄 만큼 몹시 닮아 있었으므로 한쪽 사람의 입술 위에 한층 더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우어 주고 있는 검은 사마귀가 없었던들 얼른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두 동생은 술을 놓고 있었다. 피에르는 마치 송장이나 패스트 환자처럼 맞아졌다. 맨손 위의 언니인 공작 영예는 낭독을 뚝 그치고 깜짝 놀란 눈초리로 말없이 멀뚱멀뚱 그를 바라보았다. 검은 사마귀가 없는 동생도 언니와 똑같은 표정을 지었다. 검은 사마귀 때문에 더 한층 예쁘게 보이는 쾌활하고 잘 웃는 성질의 막내는 다분히 재미있는 장면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유발된 자기도 모르게 떠오른 미소를 감추기 위해서 수틀 쪽으로 몸을 구부려 버렸다. 그녀는 털실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겨 문이라도 살펴보는 듯한 신용을 하면서 앞으로 몸을 잔뜩 구부리고서 터지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고 있는 중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고 피에르는 말했다. 나를 몰라보겠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백작의 병화는 어떠십니까? 만나 뵈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은 피에르의 의존은 여느 때처럼 어색하기는 했지만 당황해하는 기색은 없었다. 백작께서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척 괴로워하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은 백작의 정신적인 괴로움을 더하도록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 드렸던 모양이더군요. 난 백작을 좀 만나 뵈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피에르는 거듭 말했다. 만약 백작을 죽이실 생각이라면 그야 만나셔도 좋겠지요. 올리가 백부님께 드릴 수프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가서 좀 보고 와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그의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처럼 정신없이 바쁘게 허둥거리고 있는데도 그는 분명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피에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올리가는 나갔다. 피에르는 자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으나 이윽고 절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만나 뵐 수 있게 되거든 알려주십시오. 그가 밖으로 나오자 검은 사마귀가 있는 동생의 까랑까랑하게 울려 퍼지는 그러나 그다지 높지 않은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이튿날 바실이 공작이 와서 백작의 집에서 묵었다. 그는 피에르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자네가 만약 여기서도 또 빼째르부르크에서 했던 것과 같은 짓을 한다면 자네 신세는 망쳐버리고 마는 걸세. 내가 자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뿐이야. 백작의 병화는 굉장히 위중하셔. 그러니 자네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네. 그 이후 아무도 피에르를 번거롭게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온종일 그저 혼자서 2층 자기 방에 들어박혀 시간을 보냈다. 보리스가 들어갔을 때 피에르는 마침 방안을 거닐고 있었다. 이 작은 방 한 구석에서 발을 멈추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칼로 찌르는 듯 벽을 향해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안경 너머로 날카롭게 쏘아보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또 분명치 않은 말을 짓거리는가 하면 어깨를 움츠리기도 하고 두 팔을 벌리기도 하면서 뚜벅뚜벅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영국은 이제 마지막이야 하고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무엇인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피트는 국민과 민권에 대한 배반자로서 다음 선고를 내린다. 그는 순간 자기를 나폴레옹으로 공상하고 위험한 칼레 해협의 도항에 성공하여 벌써 런던도 점령한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제부터 막 피터에 대한 선고문을 읽으려는 찰나 한 아름답고 날씬한 젊은 장교가 자기 방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발을 멈추었다. 피에르가 모스크바를 떠났던 것은 보리스가 14살 때였으므로 전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달리 성급하고 상냥한 태도로 보리스의 손을 잡으면서 정답게 미소했다.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하고 보리스는 유쾌한 미소로 조용히 말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백작을 찾아왔습니다만 백작께서는 건강이 아주 좋지 않으신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건강이 나쁘신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걱정만을 끼쳐드리고 있어서 말씀이에요. 이 청년이 누군지를 생각해내려고 애쓰면서 피에르는 이렇게 대답했다. 보리스는 피에르가 자기를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으나 일부러 이름을 댈 필요까지야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지켜보고 있었다. 로스토프 백작께서 오늘 밤의 만찬에 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피에르에게는 꽤 거북스러운 긴 침묵이 흐른 뒤에 그는 말했다. 아, 로스토프 백작 하고 피에르는 반가운 듯이 입을 열었다. 그럼 당신은 그분의 아드님이신 일리아 씨군요. 나는 처음 당신을 잘 몰라보았습니다. 그래 기억하고 있으신지 왜 그 우리는 곧잘 마담 자코와 함께 참새 언덕으로 놀러가지 않았습니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당신께서는 잘못 알고 계시군요. 하고 대답하면서 어딘지 냉소적인 미소를 머금고 보리스는 유연하게 말했다.
저는 보리서라고 하는 안나 미하일로브나 드루베스카야 공작 부인의 아들입니다. 또 일리아는 로스토프네의 아버지 이름이며 아드님은 니콜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담 자콜은 부인을 나는 전혀 모릅니다. 비에르는 마치 목이나 벌이 떼지어 달려들기라도 하는 듯 두 손과 고개를 흔들어 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